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통합사회를 공부하고 있는 일반사회 파트 담당 김영진 선생님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여러분이 기말고사를 볼 텐데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요. 또 기말고사를 잘 봐야 여름방학을 또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선생님도 여러분을 가르친 거에 대한 어떤 또 보람도 느낄 것 같고,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준비 충실히 잘 해가지고 기말고사 잘 보시고,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1학기 기말고사 정리를 한번 여러분 해드리려고, 수업 시간에 잘 들은 친구들은 뭐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공부가 좀 덜 된 친구들은 이런 내용들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면 기말고사 볼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 제목 보시면 영진쌤의 통합사회 1학기 기말고사 정리고,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안 보면 네 손해. 그러니까 꼭 보란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고, 오늘 선생님이 설명하는 부분이 아니어도 다른 부분들도 이제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꼭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들을 여기다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잘 들으시고 시험에 기말고사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가 뭐고, 사회적 소수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회적 소수자는 문화적, 신체적으로 주류 집단, 다른 사람들과 이게 눈에 띄는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이 주류 집단에 의해 차별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 스스로가 차별받고 있다는 걸 의식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숫자가 많고 적고가 사회적 소수자를 정하는 게 아니라 영향력이라고 했죠. 그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배제할 수 있는가, 차별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고, 또 하나는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주류 집단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또는 아프리카나 이런 다른 나라로 가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 소수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념은 상대적이다, 정해진 거는 아니다 라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 말한 것들은 굳이 여기 쓰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수업 시간에 정리 다 해줬고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것 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사회적 소수자에는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분들이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이 되죠. 그 사례들이고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차별을 받고 있는지 그 사례들을 알아야 풀 수 있게끔 문제를 냈겠죠. 예를 들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이랑 같은 일을 해도 임금이 적거나, 또는 점심시간에 또 밥을 따로 먹게 한다던가, 출입문이 다르다던가, 이렇게 차별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요. 여성도 마찬가지죠. 남자랑 똑같이 일을 했는데 여성에게는 그만큼의 대가를 주지 않고, 또 승진이 안 되고, 이런 것들 보이지 않지만 이런 차별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애인도 그렇고 되게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가 우리 사회 안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차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들을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이 되게 강조해서 수업했던 내용 같아요. 청소년 근로 10개명. 여러분들도 근로 아르바이트를 함에 있어서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10가지 지켜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쌤이 지금부터 하나씩 생활하는 대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일을 하려면 아직 연소근로자, 어리니까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 동의서랑 가족관계 증명서가 여러분이 일하는 사업장에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거. 근로계약서는 여러분이 직접 작성해야 됩니다. 반드시 뭐로? 서면으로 종이에 써서 사장, 갑, 고용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아르바이트생 여러분들을, 갑은 을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 언제 월급을 주고 휴게 시간은 얼마고 급여 지급하는 날짜가 언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모든 게 거기 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 최저임금이겠죠. 여러분이 일을 해도 어른이랑 하는 일은 똑같기 때문에 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받아야 돼. 자, 2021년 최저임금 얼마라고요? 8,720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연장 근로, 휴게 시간도 중요하죠. 4시간을 일하면 4시간 안에 30분 정도의 휴식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일주일에는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7시간이라고 했죠. 일주일을 따지면 40시간.
그걸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초과 근무는 하루에 1시간 할 수 있고 일수로 따지면 6시간까지 가능한데 이 모든 걸 다 합쳤을 때 일주 근무 시간이 40시간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휴수당 있죠. 주휴수당. 여러분이 하루를 일을 안 하고 쉬어도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주휴수당 또는 유급휴일인데, 이걸 받기 위한 조건이 있었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일주일 동안 개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주휴수당을 받은 그 다음 주도 근무가 예정돼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 근무를 하게 되면 평소 받던 시급의 50%를 더 가산해서 받는다는 거, 이것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고, 또 일하다가 여러분이 다쳤어 그러면 고용주 사장이 가입한 산업재해 보상보험이라고 있어요. 산재보험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고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청소년 근로원 센터에다가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용노동부라고 있어요. 거기에 글을 올려도 되고, 국가기관에다가 상담을 요청해도 되고, 뭐 노동위원회 이런 데다 신고를 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업주가 처벌을 받고 여러분은 그에 합당한 조치를 받겠죠. 그리고 일하면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이제 피해를 보는 건 임금 청구죠. 일한 만큼의 돈을 받지 못하는 건데, 근로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임금 청구는 본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내 법정 대리, 부모님, 보호자 이런 분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했으니까 내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내가 돈을 받는 거예요. 이거 대신하면 안 되는 거죠. 확실하게 잘 알아두시고 그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근로와 관련해서는 사례가 주어지죠. 뭐 어떤 친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하기로 했고 휴게 시간은 얼마고 월급 날짜는 얼마고 시급은 얼마고 뭐 이런 내용 쭉 있는데, 거기서 잘못된 것을 이제 바로 찾아내는 그런 건데, 이 청소년 근로 수익계획만 잘 알고 있으면 아주 쉬운 문제겠죠. 근데 이제 좀 어려워지죠. 이제부터 경제로 들어가서 자본주의의 전개과정부터 우리가 배웠는데, 산업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이렇게 가는데, 산업자본주의 때 이제 등장한 사람이 있어요.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시장은 효율적이야. 그래서 시장이 알아서 다 해결을 해. 그러니까 정부는 할 일이 없지. 자,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손, 가격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가격을 신호등 삼아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게 너무나 효율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 게 애덤 스미스죠. 작은 정부, 약용 국가. 그래서 시장이 너무너무 효율적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 생각하고 믿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실패,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나죠. 환경오염, 그 다음에 독점기업, 가정기업, 그 다음에 빈부격차, 불공정한 경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이건 시장이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해결해야 될까요? 누군가 나서야 되잖아. 그게 바로 정부죠. 그리고 그때 마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대공황까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을 해. 그래서 이때는 케인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시장이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건 맞아. 시장을 부정하진 않았죠. 하지만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걸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케인즈 입장은 정부의 적절한 개입,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걸 다른 말로 보이는 손. 시장이 와서 해결을 하니까. 그쵸? 그래서 그걸 자본주의에 조금의 수정을 가했다라고 해서 수정 자본주의.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시장에 모든 걸 맡기기도 하지만,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해결하지 못하는 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들도 많고, 그쵸? 우리 생태줄 같은 사업 얘기했잖아요. 전기철도 이런 거.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는 지금 혼합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지. 그래서 그렇게 또 경제가 흘러가다가 석유 파동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서남아시아에서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분쟁을 일으켜서 석유 생산이 중단되는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하고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 수업시간에 배웠어요. 이게 뭐예요? 그럼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이때, 야, 그러면 그 전에 수정자본주의 시절에 정부가 이런 것들을 해결했으니까 다시 한번 정부에 맡겨보자 라고 했더니 이게 해결이 안 됐죠. 오히려 정부의 개입이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더 저해했어요. 그래가지고 신자유주의, 다시 시장의 기능을 믿자. 그냥 두면 시장에서 가격의 기능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게 좀 움직이면서 조절될 것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서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에 더 많은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자라고 했던 게 신자유주의죠. 이게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흐름이죠. 그 사이에 이 과정에서는 애덤 스미스와 케인즈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이 정말 강조했지. 교과서에 몇 페이지에 이 이야기가 있으니까 읽어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읽고 이해가 안 가면 한두 번 더 읽고 이해를 통해서 이 흐름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대화를 나눠요,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보이는 손, 보이지 않는 손, 작은 정부, 큰 정부, 야경 국가 뭐 이런 개념들을 알아야 선택지에서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쉬는 시간까지 좀 뺏어가면서 했던 건데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 아주 중요했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뭐 결론은 요건데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하는 이유는 자원은 희소하잖아. 그치?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은 유한,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돼. 자, 선택을 하는데 이왕이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자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내가 얘를 샀단 말이야. 써보니까 안 좋아. 그러면 저거 살 걸. 이런 후회를 하지 말자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할 때는 합리적으로 후회를 하지 않는 선택을 하자라고 해서 경제에서는 효율성을 따지죠. 효율성. 최소 비용, 최대 만족.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정말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먼저 첫 번째가 편익과 비용을 고려해야 돼요. 편익이 뭐예요? 편익. 내가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감. 근데 이거는 주관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비용은 만족감을 얻는데 내는 돈, 지불하는 비용. 그걸 비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걸 10,000원에 사면 내가 느끼는 만족감은 10,000원 이상이어야 되겠죠. 그래야 아깝지가 않은 거고 후회하지 않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편익과 비용 중에 뭐가 커야 돼? 당연히 편익이 커야 되죠. 편익이 커야 돼. 이게 첫 번째 합리적 선택의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회비용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죠. 명시적 비용이 있고 암묵적 비용이 있다고. 기회비용은 내가 무언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되는 것들 중에 가장 아쉬운 거 하나라 그랬지. 왜? 어차피 다 못 사니까. 이건 이거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사니까. 돈은 예산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기회비용은 그런 개념인데 여기에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죠. 명시적 비용은 이 물건을 소비함으로써 내가 지출하는 돈, 눈에 보이잖아. 그게 명시적 비용이야. 이걸 얻는 대가로 돈을 줬잖아. 이걸 얻는 대가로 돈을 포기했잖아. 그쵸? 그래서 명시적 비용이고, 암묵적 비용은 이걸 샀기 때문에 저걸 살 수 있었으나 포기했어. 그거의 잠재적 가치죠. 얘를 선택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으나 포기한 것의 가치. 그 얘기. 이거 두 개가 합쳐져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예제 문제 풀어가면서 의사가 휴가를 가느냐 일을 하느냐 기억나죠? 선택할 때 휴가를 선택하면 명시적 비용은 휴가 비용 플러스 일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입 암묵적 비용 그 두 개가 합쳐진 게 바로 기회비용. 그러니까 의사가 휴가 가는 이유는 휴가비 플러스 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돈을 합쳐서 이 금액보다 휴가에 대한 만족도가 크기 때문에 가는 거라고 이야기했지. 기억나요? 나야 되는데. 그래서 관련 문제 풀어보시면 될 거고, 매몰 비용은 매몰, 묻힌 거. 이미 한번 지불했어. 돌려받지 못한다 그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합리 선택을 고려할 때는 매몰 비용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첫 번째,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 되고, 두 번째, 기회비용을 고려하는데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다 고려해야 되고, 세 번째는 매몰 비용 고려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미 지출한 돈은 생각하면 안 돼. 그치? 그 다음에 이거를 선생님 말로 글로 또 문제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봐봐. 기회비용이 어떤 선택이 합리 선택이야. 기회비용이 큰 선택, 작은 선택. 내가 선택한 것보다 포기된 거의 가치가 커야 돼, 작아야 돼. 대답. 그렇지. 뭐야? 바로 작은 선택이지. 왜냐면 포기된 거의 가치가 크다라면 그거 살 걸 이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작아야 돼. 너무 쉬운 거고. 그 다음 여기 말하는 이제 순편익까지 나왔죠. 순편익은 우리가 소비로 얻는 만족감 편익인데 이 편익에서 내가 포기한 거 기회비용을 빼면 순수하게 편익만 남아. 그래서 순편익이라는 거야. 순편익은 편익 마이너스 기회비용인데 그죠? 이게 어떤 값을 가져야 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우리 수업 시간에 했죠? 같이? 여러분이 주말에 뭘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시험 공부해야 돼, 뭐 여자친구 만나야 돼, PC방 가야 돼, 쇼핑 가야 돼, 뭐 쭉 했잖아. 선생님 예를 들어서 그치? 그래서 기회 순편이기 양의 값을 갖는 선택이 합리적 선택이죠. 이거는 선생님 여러분들 한번 해봐요. 뭐 여러 가지를 놓고 19, 8천 한 다음에 9를 선택했어. 그럼 포기된 게 10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 의미야. 합리 선택이 아니잖아. 그치? 반대로 하면 되죠. 10을 선택하고 9를 포기하면 빼면 1이 나오니까. 그쵸?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잘 숙지하시고 남은 기간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보셔야 여러분이 방학도 또 즐겁고 2학기도 또 즐겁게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 찍어 올리는 거 사실 좀 힘들긴 해요. 즐거운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서 2학기 때는 우리가 백신도 맞고 해서 전면 다 등교수업 계속해서 여러분들 계속 교실에서 만나가지고 즐겁게 대면 수업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은 기간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고 선생님이 여러분들 항상 잘 되라고 응원하니까 열심히 가르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건강관리 잘 하시고 기말고사 잘 보고 우리 시험 전에 교실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명진쌤입니다. 여러분의 기말고사 대박 기원 챌린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여러분도 힘내서 열공하길 바라요. 자, 시작! 자, 잘 봤죠? 노력과 땀방울은 배제하지 않는다. 화이팅!